네,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로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이 오늘 비대위 회의를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시적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새로 이끌게 된 이재명 대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법원 결정으로 비대위 제동에 걸린 국민의힘, 긴급 의총을 열어서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당내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먼저 이 관련된 발언 좀 듣고 대담 본격적으로 이어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 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헌 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당헌 당규를 명확하게 개정한 후에 새로운 비대위를 설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분의 1 이상이 사퇴한다든지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현재의 지도부가 이대로 있는 한 이래저래 무능적 공백 상태와 갈등은 장기화될 것입니다.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부만이 답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로 전환하겠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우선 비대위 출범 요건이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그러면 맞게 당헌 당규를 고치겠다, 이런 게 가장 큰 가닥 아니겠습니까? 이번 국민의힘 이 결의문 내용 쭉 보시고 비대위 전환에 대한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것은 네. 그 내용상 가처분을 뭐 확대해서 법원이 판단해서 여기까지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이걸 해주세요라는 거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요청한 것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따지면 현재 비대위원 9명 중에서 위원장 포함 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되고 남은 8명의 비대위원의 직무는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정치적 판단으로는 이미 비대위 설치 과정에 있어서의 실체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비대위를 최고위 체제에서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결론은 최고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 얘기인데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그 비대위원장 임명 이후부터 비대위원을 임명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위원을 임명한 것은 유효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저희 당헌에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위원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모든 최고위원이 당연직을 제외하고 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현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두 분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 요 셋만 남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조차 비대위 설치로 그 김용태 최고위원은 해임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그런 최고위원을 가지고 그럼 남은 사람들을 전국위원회에서 다 보궐선거를 해서 넣자는 얘기인데 그것부터가 또 비상 상황이 아닌가. 굉장히 좀 상황이 많이 꼬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복잡한데 먼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해석을 해주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만 직무가 정지가 된 것이지 비대위원들의 직무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다. 비대위원은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 말하는 바로는 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것이라면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 역시도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해석이 잘못된 겁니까? 비대위원장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향후의 직무에 대해서 정지를 하라는 거지 과거에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시작된 직무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법원이 이렇게 써놓은 결정문을 보면 그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것부터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지적은 했으나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 그것만이 법원의 그 결정이 기속력을 갖는다고 볼 때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원한 것은 향후 앞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고 물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지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 비대위원 중에 일부도 그럼 나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처럼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8분의 직무 행위는 유효하다 앞으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비대위 자체,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되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걸로 방법이 정리하면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최고위원 체제 그 이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원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아.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그럼 다 비어있는 최고위원들을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 과정이 과연 민주적 정당성이 맞느냐라는 또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변호사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문도 또 보셨을 것이고 국민의힘의 이 대응도 쭉 보셨을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주문만 보면 저렇게 해석 가능하고요. 실제 그리고 이 가처분 소송을 대리했던 국민의힘 대리인 변호사께서도 아마 그런 보도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비대위원회 권한이 있다고 지금 전제 후에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는데 취지 외에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좀 명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금 당의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요건이 안 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의 청구 취지가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주문도 이제 거기까지만 나오는 건 맞지만 내용상 비대위원의 권한이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수습책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것도 이 일종의 어떤 그 주문과 이유 사이에 빈틈을 노린 꼼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준석 대표가 추가적인 가처분 뭐 한 방 더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이 결국 이 가처분에 기해서 주호영 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된 것이니까 비대위원들이 권한이 유지된다 그러면 다른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예.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단에서 지금 이번 사건에서 비상사항이 아니고 비대위 출범 요건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또 비대위원회 권한이 중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계속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 법원의 취지를 무시하면서 결정을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뭐 결국에는 법원의 그 이번 결정 취지대로 하면 최고위 체계로 가서 비상상황이 아닌 만큼 질서 있게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운영하라는 것인데 극구 이제 그런 방향을 무시하고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는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대행을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인은 뭐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 새 비대위 구성 후에 스스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직을 직무대행하는 것.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게 참 고육지책인데요. 지금 직무대행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8분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중에 누군가는 그 대표의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대위원 구성 중에 8명. 그렇죠. 비대위원 중에서. 물론 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을 누가 하느냐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비대위원 8분께서 아까 뭐 조금 전에 합의를 해서 그래도 당내설 2위라고 볼 수 있는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상황이 법원의 주문에 따른 해석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그 취지, 결정문의 취지 또한 비상체제의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대위 체제 설치에 관련해서 제동을 건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비대위로 갈 수도 없고 최고위원회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비상체제입니다. 지금 8분의 비상대책위원회 이 체제로 쭉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다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8분이 아닌 다시 새로운 비대위를 하자. 이 예. 비대위는 새로운 비상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당원의 개정을 검토하겠다. 즉 저희 당원의 비상 상황에 대한 어떤 정의가 부정확하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 절반 이상이 과반이 사퇴한다든지 뭐 당대표가 굉장히 중대한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런 규정을 넣어서 현 상황을 당내에 자율적으로 비상 상황으로 확실하게 규정하는 작업을 한 후에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겠다는 것이 아마 지도부의 생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대변인님,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봤지만 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5선, 그러니까 최다선인 뭐 조경태 의원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꼭 권성동 원내대표여야 하는가? 불가피한 상황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당장 이런 상황에서 그런 권성동 원내대표를 교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되는 과정을 지금 당장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당 수습을 당내 이 불안한 상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점을 우선 생각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수습까지만 하고 수습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예.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를 간다든지 이런 다른 방안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그 얘기까지 가기는 좀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이 있고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대행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사실 당이 굉장히 비상 상황이라서 모든 최고위가 해산이 되고 비대위가 꾸려지면 그때부터는 뭔가 수습 방안이 마련이 되는 건데 그 수습이 안 돼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또다시 직무대행을 하는 이 상황이 마련이 되는 것이 사실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생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논리대로면 예.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은 결국 법원이 만든 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상식적으로 볼 때 일반 국민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조금만 뭐 들여다봐도 왜 저런 방식으로 스스로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판단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예. 법원의 이번 판결도 사실은 이게 정치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법원의 원칙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많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비판은 뭐 법조계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판단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혼란이 되니까 법원이 비상 상황을 만든 것처럼 이 상황을 수습해가는 지금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면 계속적인 위법 사유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비대위- 가처분이 들어올 수 있는 사안을 만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원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럼 당원 개정의 의결은 어느 단위에서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불명확하고요. 지금 이제 그 전제는 현재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8분이 권한이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지금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법원 결정 취지대로 하면 지금 후속해서 비대위원들이 결정하는 모든 부분이 다 위법하다는 판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가처분을 이준석 대표 태도로 볼 때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기대하면서 결국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가 본데 예. 글쎄요 이게 적절한 해답이 될지 그리고 법원의 판결 취지로 보면 결국에 최고위 그 위원회 체제로 복귀를 해서 비상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정상적 그 당원 결정 구조를 유지하면 된다는 것인데 굳이 그걸 외면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또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결국에 또 이런 같은 분란과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도 이번 의총에서 논의해서 결의문에 담은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결국 수습책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윤심, 윤핵관의 예. 의중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윤심이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허. 실제 이제 징계에서부터 그 이후에 비상대책위로 전환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수사에 관련해서 뭐 이준석 대표 얘기로는 윤핵관 쪽에서 수사를 핸들링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간편한 방법은 수사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없도록 해버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이준석 대표가 공개하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추가적 징계를 통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중한 징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더 길게 하든가 탈당 권고를 하든가 제명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나리오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예, 이거 역시 사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본인의 그 당 대표의 그 권한 그 임기가 침해가 됐다라고 해서 그걸 가처분 신청해서 받아들여 준 것인데 이렇게 또 제명 조치가 될 수준의 다시 징계 절차를 추가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 역시도 또 법원 취지에도 어긋난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죠. 법원은 수동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청구 취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죠. 법원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를 했다. 추가적으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 사유는 이전에 그 징계 사유가 됐던 것과 다른 사유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그것이 부당하다면 또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원의 판단이 있겠지만 그것이 지금 비상체제가 아닌데 비대위가 들어왔다든지 이거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징계 처리 사안이 뭐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발언으로 당원들에게 모욕감을 줬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럼? 징계 처분을 그건 윤리위의 결정이에요. 윤리위에서 그것을 정말 당 대표를 더 과한 징계를 줄 만한 사안이냐 판단한 것은 윤리위의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것을 촉구한다는 의총의 그 결론 아니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계속 그 가처분, 법원의 판단을 구할 만한 일들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행적들을 보면은 분명히 또 법원의 판단을 구할 상황이라 저는 보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안을 이렇게 사법기관의 법원의 판단으로 대체하려는 즉 정치의 사법화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당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해법을 좀 강구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해법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어떤 해법이 되겠죠. 정치적 해법이라는 것은 예. 예. 지금 해석하기로는 누구나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추가 징계가 나온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선언이다. 예.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당원 전체가 그것을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고요. 벌써부터 거기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임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아직 뭐 대화할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다른 정책 해법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고 더 나가는 그 법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선에서 더 뭔가 숙고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예. 지도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 이 부분은 좀 뒤에 나오더라도 뒤에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게 국민의힘 상황이다 보니까 윤희숙 전 대변인께 계속 좀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려보자면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화의 주체가 지도부가 지금 와해되어 있는 상황이라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에 지금 이게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화를 먼저 제안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내 상황에 대통령을 개입시키게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해석을 나올 수 있고 그동안의 모든 과정에서의 정책 책임을 대통령이 또 같이 가져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에 전념하셔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이건 당내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이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계속 있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지금 내놓는 거라고 봅니다. 본인을 대표직에서 어떤 축출한다든지 본인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올 수 없게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싫으면 탈당하면 그만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같은 당내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인 만큼 같이 뭔가 정치활동하겠다는 것은 맞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뭔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 예. 그런 대화를 하자는 얘기지 대화 주체가 누가 되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용에 대해서 중지모아 내린 결론이면 존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비대위 출범하겠다고 했잖아요.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보세요? 지금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입장을 보면 어떤 신속하게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다고 이게 수습책이 될 수 없는 거는 명백해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의 또 다른 반발을 부를 것은 명확하고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비대위 체제를 다시 출범시키고 추석 민심의 안정적인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1차 목표일 것 같긴 한데 순탄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인 잡음이 나올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윤석 대표는 이제 원래 사실상 인용됐으니까 인용되면 잠적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뒤에 국민의힘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잠적할 수 없는 상황이 뭐 돼버렸습니다. 행보는 계속 SNS에 좀 공개를 하고 있고 예, 그렇죠. 오늘도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은 아니에요. 우리는 싸운다. 그러니까 반제장에 등장하는 전투 장면 링크를 걸어서 이제 그런 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본인이 당초 얘기했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지점까지는 계속적인 어떤 문제 제기와 법적인 쟁송을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아마 예. 정부 여당 대통령에 부담되는 상황이라는 국민의힘 전체의 어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이것이 당을 살리기는 길이라는 본인의 확신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의 내부 혼란이 어쨌든 지금 지도부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끝을 봐서는 그 답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계속적인 어떤 분란과 분쟁의 소지가 될 메시지 또는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77.77%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대명이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대표로 당선이 될 거다라는 것은 계속 이야기를 했었지만요. 어쨌든 최고 득표를 얻었다는 점, 선출의 의미 짚어주신다면요. 이 전례 없는 상황이었죠. 직전 대선 후보가 곧바로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또 곧바로 이제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 대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이재명 대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는 패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는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패배한 이상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의 어떤 정부 여당의 상황,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강력한 야당의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당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분출이 됐고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통해서 보면 국민 여론조사도 동일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당심과 민심이 강력한 대표 체제에 이재명 대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이 전폭적인 지지율로 나타났고 전혀 어떤 변수 없는 시작부터 결과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상대당으로서 이재명 신임 당대표 선출의 의미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을 강력하게 끌고 나갈 야당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정치인이 이재명 신임 대표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연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어대명이어서 확대명,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제 선출이 됐는데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주 높은 지지율, 높은 득표율 77.77%로 당선이 된 것은 그만큼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120만에 달하는 권리당원 중에서 40만 명만 참여를 해서 얻은 결과라는 것. 그럼 참여하지 않은 80만 명에 해당하는 당원들에 대한 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 점이 이재명 지도부가 가진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그날 당선되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전 전당대회 때보다 오히려 투표한 당원들의 절대적인 숫자는 더 많았다. 전체 당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율을 보면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적인 투표를 했던 당원들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궤변이죠. 그건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당원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어쨌든 투표율은 계속 유지되거나 높아져야 거기에 대해서 잘 됐단 말을 하는 거지. 10명 뽑았다가 100명 뽑았다고 해서 100명이니까 더 좋다? 투표율은 떨어졌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콕 집어서 투표하지 않은 80만 명에 대한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가 이재명 지도부의 숙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해석을 하신다면 제가 말한 그 숙제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예. 투표율 37.09%였습니다. 작년에가 42.74%였고 그 전해가 41% 정도였는데 투표율이 낮아진 것은 수치로 봤을 때는 확실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한계점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아쉬운 대목이죠. 아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선거 기간 동안에 좀 많은 투표에 대한 요청도 하시고 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상황은 시점 자체가 좀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서기에는 일부 약간 그런 한계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또 지방선거 패배해서 아주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당원들은 지도체제를 확고히 해서 여당과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또 수권 정당으로 가라는 뭐 이런 힘을 결집해 준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 선거 이후에 입당 수가 많아져서 지난 정당대회 때보다 한 40만 이상의 권리당원이 늘었고 실제 투표자 수도 거의 1.5배 늘은 것은 분명하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의 어떤 당심이 결집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 효과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제 낮은 투표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와 새로운 지도부의 과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80만의 권리당원은 뭐 기존의 당에 계시던 분들도 있고 최근에 새롭게 결합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을 더 얼마나 민주당 이 새로운 지도부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내느냐 또 모아내느냐 적극적인 정치 활동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느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은 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예, 이재명 신임 대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사직생의 각오로 당과 민생을 개혁하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하면서 동시에 영수회담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죠. 정부 여당의 실패나 우연에 기대지 않고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지역주의를 넘어선 전국 정당화입니다.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단 반발짝이라도 전진할 수만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을 망설임 없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네, 재집권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직생의 정신으로 임하겠다. 국민의 삶이 단 한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정부 여당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리고 영수회담도 요청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겠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하게 맞서서 싸우겠다. 핵심이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거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치를 복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이 상황을 좀 수습할 만한 어떤 해결책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원내 절대 다수 당으로서의 책임도 분명히 있죠. 특별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많은 경륜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성남시장 또 경기도정을 하면서 성과에 대한 어떤 인정은 분명히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들 또 도민들이 시장 도지사로 재직하던 중에 어떤 정책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실제 당의 리더로서 하는 역할과 능력은 충분히 많이 보여주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어찌됐든 지금은 민주당으로서는 국회의 어떤 일당으로서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 여당이 협치를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응해서 어떤 공통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를 같이 내는 부분도 마다하지 않으실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효율성하고 또 능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제 그런 부분을 행정가로서 많이 보여주셨고 아마 여의도 정치에서도 그런 것을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차기 대선을 보는 야당의 지도자로서 또 그리고 당의 대표로서 아마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제 정치 보복성 수사라든가 전 정부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 대응 원칙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정치성 사정, 기획된 사정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자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 대응은 강력 대응대로 하면서 또 협치를 통해서 성과를 같이 내고 민생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제안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축하한다, 협치를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오늘 아침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등 국회와 함께 일해야 하고 민생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날까요?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고려를 하시겠고 상황이 허락하면 만나실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수락 연설을 보면 사자우를 토하셨는데 아직도 대선이 안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다만 이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잔존하는 가운데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방금 변호사님께서 이 정부 들어와서 수사를 가속화하거나 뭔가 의도 있는 수사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신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져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수사가 시작된 거지 새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건 아니라는 점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사법 리스크 이제 신임 대표가 됐으니까 당의 주요 과제가 됐다고 해도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떨까요? 민주당 내 대응 기조가 달라질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제 비대위 체계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상황이 만만치 않았죠. 국정원에 대한 수사도 개시됐고요. 대변인 말씀이 이제 다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수사고 대선 때 쟁점이 됐다고 했지만 예. 실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나 의혹들 관련해서 뚜렷한 어떤 수사의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의 어떤 김혜경 여사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전형적인 어떤 정치 수사의 이 나쁜 선례, 그러니까 모욕 주기, 망신 주기 이러한 일단의 내용들이 흘러나올 뿐이지 실제 그동안 정치 공세로 소재로 삼았던 어떤 의혹에 중요한 범죄 혐의 사실이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조속히 빨리 끝낼 건 끝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사를 해서 종결하면 되겠죠.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단순히 정치 공세로 치부하면서 거부하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순리대로 수사하고 발표하고 혐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종결 처리하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예. 계속 수사를 딜레이시키거나 어떤 정치 상황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정치 보복적 수사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필요성은 당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응해 나갈 것인데 어쨌든 수사기관이 뭐 그거를 기대를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권이나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제기돼 있는 수사는 어쨌든 종결은 해야 되니까 신속하게 결론을 내서 이게 정치적 쟁점이나 대립의 소재가 되는 상황을 빨리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추석 전에 비서관급 10명 안팎의 개편이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폭의 개편 단행될 걸로 보이는데 교체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고 뭐 유기체 대통령실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어찌 보면 찔끔찔끔 조금씩 계속하는 것보다 한 번에 쇄신은 한 번에 강하게 하는 게 국민에게도 그리고 대통령실 그 쇄신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애초에 인적 개편을 좀 크게 해서 한꺼번에 해서 뭔가 이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게 맞지 않는 지적이 말씀하신 대로 있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좀 시원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뒷감당 소위 말해서 그럼 누가 후임이 되고 하는 그 과정에 조금 소홀할 수도 있다는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홍보 수석 비서관이 지지난주에 교체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2주 정도 기간을 두고 비서관들을 좀 상당수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즉 정치적인 어떤 보여주기식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통령실 내의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 있는 분들을 제대로 배치하자. 여기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진 그런 결정이라고 보고 국민들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마 이런 식의 개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말씀한 대로 유기체처럼 계속 개편은 상시된다 이런 얘기인데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하기는 좀 그런데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맞는 걸로 좀 보이고요. 예. 앞으로도 사안이 있으면 또 일을 해 나가다가 어떤 걸림돌이 된다, 인적 어떤 쇄신 여부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또 언제든지 이번 새 정부의 이 대통령실 인사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국민들이 문제 삼는 부분과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진단하는 내용이 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수석이나 정무 라인 쪽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그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와 낮은 지지율의 핵심적인 원인은 인사 문제였습니다. 그 인수의 핵심에는 검찰 유지의 인사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공직비서관,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또 정부의 주요 요직, 주요 그 금융기관의 사정기관의 요직 다 검찰 출신들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의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초래했다는 그 분석이 제일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쇄신이나 인적 어떤 개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잘못했는지는 드러나지는 않죠.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공직기각이나 인사의 문제고 총무비서관도 청와대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미 그 관저 그 리모델링 공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문제는 공직기강이라든가 이 총무비서관 쪽, 이 청와대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실제 힘을 가진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되는데 타겟이 된 거는 정무하고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물론 정무수석실이나 시민사회 수석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게 맞고 정무수석 쪽이 정무 라인에서 실제 정무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받아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교체나 쇄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이 국정 난맥을 푸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예.
대통령실 이와 관련해서 5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어떤 식의 개편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